사회정서학 알잘딱세 나의 맘속 이야기를 듣고 너의 맘속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져도 이해하고 배려해요. 알잘딱세 내 힘으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결정해요.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 말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 알잘딱세 우리 서로 알고 잘 듣고 딱 맞는 알잘딱세 우리 서로 알고 잘 듣고 딱 맞는 알잘딱세 건강하고 바른 마음을 위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는 우리는 하나 사회정서학습 우리 알잘딱세 서로 알고 잘 듣고 딱 맞는 알잘딱세 우리 서로 알고 잘 듣고 딱 맞는 네, 원장님, 2시가 됐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켜주시면 좋고, 이동 중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동일한 연수를 했는데, 많이 들어오셨고, 정말 딱 1시간 만에 끝냈거든요. 오늘 2시 힘든 시간 들어오셨는데, 최대한 빨리 잘 끝내볼게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오전에 하면서 원장님들 표정 보면서 도움 많이 되신다고 느꼈고, 후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움 되실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2024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은 꼭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PPT 파일 공유해드리면 그 내용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코엑스 교육박람회 갔다 온 내용까지 좀 정리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내용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얘기하는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교육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전달한다. 팩트 전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는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17개의 주제가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2년째, 3년째 그 같은 주제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1부 미래교육과 세계, 2부 지금 교실 현장, 3부 학교와 정책 진단, 4부 정치와 정책 전망. 이 4가지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단락 하나하나씩 이제 해나갈 거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정말 도움 되시는 시간이시니까 집중 잘 하셔서 1시간 동안 딱 듣고 깔끔하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세계의 교육 트렌드 분석. 임선빈,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시고, 요 분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은 OECD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2008년부터 10년 쭉 해서 한 2, 3년 단위로 OECD 5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계속 공표를 해왔습니다. 5가지만 보면 메가 트렌드의 첫 번째 성장, 요거는 경제 성장에 연결된 거. 두 번째는 생활과 일은 근로시간 감축 및 노동 형태의 변화. 세 번째 지식과 힘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연관이 있고, 네 번째 정체감과 소속감은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속하는가. 5번째 변화하는 분석, 인간다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를 계속 공유를 해왔어요. 이제 이거는 교육의 방향과 실제 트렌드의 방향들을 5가지로 좀 요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얘기를 하는데 표를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게 ESCS라고요. Index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e Status라고 부모, 직업, 교육 수준, 자산 등을 이제 수치화한 겁니다. 여기 표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딱 보여요. OECD 평균의 ESCS 1 단위당 이제 수학 영역의 학생들 성취하는 차지하는 그 형태가 OECD 평균 36인데 우리는 43이니까 좀 격차가 넓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벨라루스나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OECD 평균은 많이 못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우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나라는 안 보셔도 되고 아시아 국가 소득에 따른 수학 학업 성취도 격차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잘 사는 집안 자녀들, 밑에가 이제 좀 못 사는 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모든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 나라가 그 수학에 대한 경제 이제 배경에 따라서 격차가 심하다. 요 흐름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연도가 지날수록 달라지지 않았다. 보시면 되고 최근 이제 인공지능 활용 교육 분야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표에 보시면 이제 유치, 초, 중고 갈수록 이제 고등학생들 많이 쓰고 대학생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나 이런 수학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 AI의 문제, 인공지능의 문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절이나 부정행위, 저작권, 윤리 문제 이런 게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교육에 어떻게 잘 접목시킬지를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교육 형태의 변화와 미래학교 시나리오. 우리가 미래학교에 대한 정의를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 지역, 그 대륙별로 교육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비대면만 했는지, 대면 교육을 했는지를 보는 건데 이쪽이 우리가 동아시아,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를 보시면 57%는 대면 교육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비약적으로 반대로 보면 아프리카 쪽에 보시면 여기에 11%는 아예 교육이 중단됐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표의 의미는 그전 세계가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규모 중단됐던 교육의 시즌이 없었잖아요. 그때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졌다. 코로나 때문에. 이유는 역시 인프라 구축의 차이가 크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미래학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OECD에서 얘기한 미래학교 시나리오 굉장히 방대한 양을 한 박사님이 이 논문의 네 가지로 요약하신 거예요. 이 요약한 거를 또 원장님이 다 보시기 힘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첫 번째가 학교 교육의 확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키워드로 보시면 한 돌봄 교육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 교육,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이제 고객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육. 최근에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인력의 역할과 지위가 다양해진다. 이제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교육을 하다 보면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이제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와 평생교육,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삶의 일부로의 학습. 그래서 사회적 제도 학교 교육, 거기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나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교육 트렌드 분석에서 이분이 했던 얘기들이고요. 우선은 크게 이 단락에서의 본질은 이제 격차가 있다. 경제 격차, 교육 격차 이런 것들, 인프라 격차, 그리고 인공지능을 다루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걸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본질적 역할들에 대해서 방향성들을 이 교육 트렌드 방향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챗 GPT와 생성형 AI 교육의 미래일까 유행일까? 김차명, 이분은 유명하죠. 참샘스쿨 대표고 현재 경기도 장학사 하시고 우선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성형 AI 다 알고 계시죠? 생성형 AI 이제 제가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Generative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요.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 얘기합니다. 원장님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그 챗 GPT도 같은 영역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생성형 AI가 지금 교육에 얼마만큼 녹아들어와 있느냐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김차명 장학사가 예를 든 게 이겁니다. 초등의 수학 교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자릿수 플러스 세 자릿수의 덧셈 문제를 10개 만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예제를 내고 싶었어요. 그럼 예전에는 수기로 다 썼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챗 GPT한테 얘기합니다. 쓰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문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효율적인 AI 활용들이 이제 있겠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뎁스 있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챗 GPT한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챗 GPT한테 좋은 결과를 이제 산출하기 위한 질문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술이 돼버렸고요. 능력이 된 거죠. 이 생성형 AI 활용의 핵심 이슈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편향성, 그리고 이제 대필, 이제 논문 표절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이 단어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기 정의는 할루시네이션은 AI 모델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조작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 생성형 AI도 결국엔 본인이 자체 생성하는 거라기보다는 게더링된 정보를 가지고 재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안성까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I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단락에 네 분의 교육 전문가분이 의미 있는 말을 한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홍익대 홍기훈 교수님이 EBS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자리의 감소가 무서워서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부경대 과학기술정책학과 최연구 교수님은 인공지능 앞에서 평등하다, 모두가 평등하다. 또한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하면 할수록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철학자 김재인 경희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에서 입체적 진실을 구성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글쓰기 능력 중요하다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동국대 송은정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인간 가치를 강조하며 인간의 가치를 부과할 줄 아는 인간에게 필요한 5가지 역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 책 단락을 제가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AI 시대의 미래 교육의 방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불과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뭐 메타버스니 뭔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뭐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게 전부일 것 같았지만 지금은 교육의 모든 집중은 그런 것들 잘 활용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학습이나 문해력 이런 것들 전 이게 등치되는 부분들은 결국엔 자기인식인 것 같아요. 자기인식이 되는 학생, 아이도 성장시켜야 이 다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리 민감한 학생 수 감소와 미래의 교육, 양희준 이 한국교육개발연구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 수 감소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충북 영동군의 초등학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 영동군에는 초등학교가 14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학생 수의 흐름인데 위에 한 두세 개 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이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죠? 뭐 이건 비단 영동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 수 감소와 불균형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첫 번째는 이 초, 중등 교육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예산이나 인력 조직. 두 번째, 지방교육 쇠퇴와 황폐. 세 번째, 학생 수가 적은 지역 중심으로 교사 부족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 학생 수 감소와 상황들이 있는데 미래 교육과 교육적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육적 지역.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령 인구 감소가 돼서 우리도 원화 모집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제1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학생 수 방어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현실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학생 수 감소 현상이 이렇게 와버리니까 논리적으로 교육의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사회가.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를 문제로 인식한 다음에 그 답을 찾는 과정의 출발점은 우리 사회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요게 최근에 그 국가교육회의 의장이신 김진경 의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가 사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 서울, 서구의 대도시라고 믿게 하고 자기가 사는 곳에 남는 아이들을 패배자, 낙오자로 믿게 만든 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했던 교육이다. 너무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께 미래 교육의 정의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최근에 뭐 교육의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우리 미래 교육의 교육적 지역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근원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렇게 보면 교육적 지역은 무엇이냐? 원장님께서도 우리 각 원의 교육적 지역, 지향하는 철학점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원에 걸맞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한테 맞는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게 기관의 목표가 되어야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생 수 감소 시대에서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하자고 했던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재구조화를 생각하게 됐죠. 두 번째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진정 교육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소위 명문대나 인서울의 대학 진학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당연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도시로 진학하는 그 지역의 정책 프로그램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회생 전략과 지역 초중고 교육의 전략적 연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 감소와 미래 교육에서는 원장님께서도 우리 원은 무슨 교육적 지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아마 다 많이 예전에 보셨겠지만 저는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1을 최근에 봤거든요. 그 의사 활동을 하면서 그 낭만성이라는
아주 그 본질적인 의사의 역할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멋있었는데 원장님께도 그러한 낭만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낭만만을 쫓을 수 없는 우리는 원하고집의 현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런 혼탁한 시기에 원우영의 낭만점들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미래를 위한 교육 생태 전환 교육 정대수님입니다. 이분은 교육 연구사 활동하시는 분이고 환경교육학회 이사 분이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어, 지구 열대화 시대 끝났죠. 지구 이제 온난화 시대 이것도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웠던 게 프랑스가 우리나라 그 헌법 제1조가 뭐죠? 원장님? 대한민국 주권은 뭐 국민에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최근에 헌법 제1조를 바꿨습니다.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 우리나라에서 이럴 거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이럴 수 있을까요? 이제 글로벌 선진국들은 지금 벌써 이런 방향들을 잡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굉장히 답답하죠. 이제 환경 교육에 대한 문제. 프랑스 지금 대단한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면 2020년도에 청소년들이 먼저 헌법소원을 냈대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기후위기 방관한 거 위헌이다. 청소년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해에 17개 시도교육감한테 청소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장에 응해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와닿진 않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뭔가 문제인식이 되면 실질적인 해결을 잘 안 하고 법, 이제 제도로만 계속 이제 추가를 하는 현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도 이렇게 최종 고시된 기준이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불확실성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과정 구성 중점이 필요하다. 기후 생태 변화 환경 교육과정 구성 중점 4쪽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인간상과 핵심 역량에도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융합학 선택 과목이 2개 신설됐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이렇게 추가가 됐고 헌법에도 보장된 환경권들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언급이 됐고 환경 보존 위해 노력해야 된다.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정의가 됐고 기후변화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쭉 생긴 겁니다. 환경교육 의무화도 명시가 됐죠. 이 시행령으로 2022년도에 나온 겁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래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원장님께서 더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보면 우리가 생태 감수성 교육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숲교육, 생태교육, 환경교육 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감수성 교육을 넘어서서 감응력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 삶을 바꾸는 교육, 이제 현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걸 살아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태 감응력 교육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도 교육 방향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넘어갈게요. 2024 대한민국 아이들 진단이라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조금 잘 또 보셨으면 좋겠는데 김현수라는 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66년생이신데 정신과 전문의시고 청소년 2002년도에 벌써 청소년 치유형 대안학교를 설립하셨어요. 네,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보재단에서 참교육 대상도 수상하셨고 이번 코로나 때는 심리지원단 단장도 맡으셨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3 살아가는 아이를 현주소에 교육부의 2023년을 디지털 교육 원년이라고 하는 세계 유례 없는 엉뚱한 선포를 했다라고 교육부를 아주 나무랬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디지털 관련 회사들의 충실한 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자살률이 늘고 아동 학대도 늘었고 청소년 5명 중 1명이 영향 결핍이고 뭐 이런 좀 안 좋은 현주소가 있는데 무슨 엉뚱하게 지금 코로나 지금 지나간 국면에 디지털 교육의 원년을 얘기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OECD에서 내고 있는 이제 탈리스라는 이제 OECD와 같이 연구한 글로벌 연구 전문가 분들이 한국의 교육을 5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장님 보시면 약간 뜨끔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중고의 학교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한국의 교장 제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OECD에서 같이 연구한 글로벌 연구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 교육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한 얘기죠. 한국의 교장 제도는 가장 많은 나이의 교장을 갖게 해서 적극성과 개혁성이 부족하고
여성 교장이 현저히 적어서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신규 교사에 대한 멘토링 비율이 낮다. 세 번째, 한국의 교사들은 수업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네 번째,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것도 문제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다섯 번째, 교사들은 업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분들도 대한민국의 그런 교육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자살 문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표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그 대침몰 사고 2014년 제외하고는 1위가 쭉 자살이죠. 근데 이건 교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문제, 또 학교가 이런 부분들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문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게 저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전능한, 진짜 담임교사가 전지전능하게 만들었죠. 전지전능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사 개인도, 그리고 교육부 당국도 오랫동안 교사한테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게 했던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중독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아예 사회 정서학습을 명시를 해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래서 관계 실패, 폭력의 증가, 정신건강 악화에 따라서 관계 기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김현수 이 정신 전문 교육 전문 박사님께서 사회정서 학습이 절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프로그램에 저희 동심의 프로그램에 사회정서 학습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회정서 학습 전반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단락을 정리해 보면 어,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필요한 그 교육이 우선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사회 정서학습 이런 부분들은 놓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교육이 두려운 교사, 교사 책임주의. 이분은 이제 삼양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분이 이제 교사 책임주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도 교사 책임주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죠. 근데 우선 서희초 교사 사건 되면서 이제 어쨌든 좀 발빠르게 9월 21일 날 작년에 교권보호 4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왜 그런 교사 책임주의가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돌이켜보니, 97년도에 학교급식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방과후 학교, 뭐 박근혜 정부 초등 돌봄교실 하면서 비정규직과 여성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량 양산이 됐어요. 근데 시스템이 좀 이상하게 가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형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드린 다원화 요구가 있으면 이걸 법령으로만 만들고 현실 개정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아동복지법 시행령 안전교육 매년 44시간 증대했는데 그걸 또 언제 하냐고, 그죠? 도덕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령으로 강제되는 업무 총량 때문에 실질적인 교사들의 교육에 한계가 생기는, 그래서 그런 교사 책임주의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굉장히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보면 2017년도에 34,000건, 2020년도에는 53,000건이 엄청 많죠. 해마다 한 1,683명 정도의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현상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과도한 아동학대 기소들이 이제 신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몇만 건씩 1년에 5만 건 넘는 신고가 있어도 실질적인 기소는 1%대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과도한 어떤 교사들에 대한 어떤 책임주의가 앞선, 교사들한테 부담이 전가되고 과도한 어떤 아동학대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교권 추락이라는 형태로 좀 많이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선은 위기과정 증가랑 양육 기능 상실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원장님들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신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너무 많아졌죠. 진짜 너무 많아진 것 같고, 그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의 양육권을 넘어서는 교육적 지원, 사회적 개입. 요새 부모님들이 많이 겪으시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가 뭐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출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관에서 캐치하고 누군가 캐치를 했을 때 빨리 그런 것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문적 지원 인력, 네 번째 통합적 지원 방안, 다섯 번째 그래서 교육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걸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나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핀란드도 특수교육에 대한 게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 한 명 미국도 1단계에서 5수준까지의 포괄적 학습자 지원 체계를 통해서 나라가 그 가정이나 어떤 특정 그 양육자한테 모든 것들을 부담 지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견됐을 때 모든 국가가 모든 걸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방법은 다 알고 방향은 아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실행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은 매년 저도 이제 4년마다 5년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고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정말 이러한 교육적 철학을 좀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좀 해결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학부모의 현주소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회장입니다. 학부모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학부모님 무슨 얘기냐면요. 학부모 의견 수렴의 현주소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쟁점이 너무 많았죠.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보시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 동의됩니다. 두 번째,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채널을 찾을 수가 없죠.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보통 딱 답을 정해놓고 인터뷰 한두 명 해서 일반화시키는 형태로 많이 가죠. 그죠? 이제 그런 게 좀 학부모 의견 수렴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이제 이상적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공적 학부모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으로 보장하는 공적 학부모는 이미 법적으로 유초중등 학생 578명의 보호자인 한 1천만 명 정도가 법에 의해서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육기관에서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은 시대 방향이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글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교육, 학교, 교사, 학부모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좀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교사는 이제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조력자, 코칭 능력을 가진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학부모는 이 원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무슨 고객이나 뭐 민원인이 아니잖아요. 학부모님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모님들인데 대부분의 요새 학부모님들 때문에 원장님이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이 부모님들도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인식 개선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우리 원에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너무 안일하신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죠?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학교 폭력의 현실과 학교 폭력 예방법 그리고 학교가 가야 할 방향. 이분도 이제 학교 교사분이 얘기하셨어요. 이상훈님. 원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화 그 말죽거리 잔혹사가 한 70년대 배경이고 친구가 80년대 배경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학교 내 폭력 상황하고 지금 학교들의 폭력 상황과 비교하면 언제가 더 심각할까요? 이 책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저도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폭력 상황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물리적 폭력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계적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물리적 폭력은 뭔가 선후 관계가 명확하고 한데 관계는 이거는 학폭위가 열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업무 자체가 깊이 업무 1순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본원의 핵심이 이제 어떤 사건 해결 자체도 사실은 지금 잘 기관에서 학교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여기 말씀드리는 정작 학생들이 배워야 될 교육적 가치가 약하다. 그래서 존중, 평화, 갈등 관리 이런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인 어떤 역할들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마찬가지지만 둘러 앉아서 학급 회의하듯이 뭔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과정들 또 여기에 억지로라도 스포츠 클럽이나 동아리를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떤 공동의 장이 자정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가 이제 행복한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이런 것들 또 공동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 얘기해 볼게요. 어,
지금 시작한 지 30분 됐네요, 원장님. 유보통합은 저보다 우리 원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내용이니까 제가 뭐 다른 얘기보다는 몇 가지 개념만 짚고 넘어갈게요. 유보통합 이 부산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임구현 교수님이 얘기했던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글을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영유아 통합 교육 과정은 오랫동안 교육과 보육이라는 이원론에 갇혀 있었고 지금은 또 교육과 돌봄이라는 이원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태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분리랑 사실 관계없이 교육, 지식, 삶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이미 뒤섞여서 교육, 돌봄, 지식, 삶, 놀이, 경험은 사실 순서와 체계가 아니라 이제까지 쭉 해왔던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원장님께서 하셨던 교육인데 유보통합은 어른들의 편의상 갈라놓은 구조를 다시 어린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으로 되돌리는 과정일 뿐이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으로 이미 우리는 횡단하고 있다. 굉장히 멋진 말 하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유보통합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골, 마지막에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마지막 엔딩 피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유보통합은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교원 정책 방향이 이제 좀 이슈인데 첫 번째가 이제 신분이죠. 신분은 이제 사립학교의 비공무원과 이제 국공립교사 공무원 또 특별한 신분상의 규정이 없는 보육교사 여러 형태가 이제 잘 이제 섞여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영유아 학제 교원 창설 필요가 하고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또 법령에 규정된 기준들을 또 연차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필요하고 아직은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니까요. 그리고 보육 재정의 이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 관할에 있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역에 달라졌던 특색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이관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개의 교육지원청에 두 개,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경우에 이런 행정적인 어떤 업무의 형태도 좀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보통합은 세부적인 어떤 민감한 이슈보다는 몇 가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냥 제일 상위 기준으로 그냥 보면 유보통합은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유아교육 기관을 보내도 아이도 부모도 만족스러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상위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IB라는 환상. KB가 답일까? 경기 동학중학교 교감님인데 이분은 작년 2022, 2023 교육 트렌드 코리아 책에도 똑같이 IB를 가지고 이 책을 쓰셨어요. 이 단락을 쓰셨는데 그래서 IB는 알고 계시죠, 원장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이제 이거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G 본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에서 161개국 5,400개 학교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근데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여기에 뭐 집어넣는 교육, 꺼내는 교육, 뭐 이렇게 비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잘 안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IB 협상과 논쟁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IB와 교육과정의 학습자상, 그러니까 이제 바칼로레아에서 얘기하는 학습자상과 추구하는 학생의 역량이 우리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자상과 거의 똑같아요. 내용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내용 방향성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IB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부 학생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그 주변 학교에 확산이 안 되고 있고 할 수도 없고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주변에 영향 못 줬고요. 그리고 추진 희망학교가 꾸준히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중에 하나가 교육의 중앙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교육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뉴질랜드 같이 그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교육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IB 비중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이라든지 주정부가 교육 권한을 가지는 미국 같은 데들은 IB가 조금 더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뭔가 상위권 학생들, 뭐 국제학교나 이런 학교, 사립학교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70년대 때 소외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IB를 도입했었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입식 교육을 쭉 50대, 60년대 해오다가 살아가는 힘을 중요시하자고 해서 유도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바꾸면서 IB를 도입했거든요.
각자 나라의 도입 방식이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비 얘기하는 거랑 많이 방향이 달랐습니다. 요걸 우선은 이해하신 상태에서 아이비가 지금 추진의 난관의 가장 핵심은 대입인 것 같아요. 그죠? 아이비를 중고등학교, 초중고에서 잘 가르쳤다 하더라도 대입에서 이거를 수능과 등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은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국내외에서 이수한 학생만을 위한 아이비 전형을 해달라는 거.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해서 하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영국 사례가 같이 변환 점수 취지를 통해서 수능과 같은 어떤 레벨을 맞춰서 표시한다.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이거는. 아이비 검제지만 극소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력도 문제고 공립학교에서 했다고 했을 때는 4, 5년 다니고 전근하는데 이 아이비가 자리 잡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난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한국의 아이비를 만들자라는 방향은 저도 동의합니다. 한번 설명드리면 KB라고 하면 이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얘기해서 줄여서 KB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원장님 아시겠지만 바칼로레아의 핵심 경쟁력은 평가에 있습니다. 그죠? 평가. 그래서 아이비가 공신력이 있는 거는 그 논술이나 논술 평가 시에 학생 이름을 가리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평가는 교사도 모르는 스파이 답안지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적인 어떤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다 밝혀지고 학교와 교사가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구조가 잘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대한민국 교육은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아직은 낮잖아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공신력을 가져가는 어떤 흐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여기에서도 짚었지만 그 아이비라는 바칼로레아에서 얘기하는 교육 방식의 하위의 모든 교수법들은 이미 우리 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언급한 것처럼 뭐 플립러닝이나 PBL, 하브루타, 토이, 협력 수업, 사례 기반 학습 우리가 이제 원에서도 다 우리가 유아들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아이비는 그 방식의 여러 가지 형태는 이미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틀만 잘 만들어서 이어나간다면 우리 한국형 바칼로레아 이런 모델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아이비에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핀란드 교육개혁 설계자 이 파시 살베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제도는 식물이나 나무처럼 복잡한 문화적 유기체여서 모국의 흙과 기후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하게 쓰이는 아이비보다 우리는 한국형 KB가 잘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자율화 전망. 개정 교육과정 다 보셨죠? 제가 이제 뭐 주요 몇 가지 부분들 저도 문자나 공문을 좀 드리긴 했는데, 우선 흐름을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국가 교육 과정과 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중앙에서 교육을 개발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교사가 반영하는 것들을 상호작용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2021년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습자 주도성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학습자 자신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OECD 에듀케이션 학습 나침판 다 들어보셨죠? 여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 교육 설계나 학습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헤쳐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 개정 교육과정의 제일 상위에서 얘기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교육자도, 그러니까 교육 개발자도, 교육자도, 이제 학생도, 학습자도. 그래서 이 자율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키워드가 전 자율화로 보여지고요. 자율화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국가의 중앙 그 수준 교육과정을 배제하거나 아예 다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상호작용이 잘 되는 교육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교 자율시간 도입, 우리가 창체라고 하는 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들 많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교사의 자유도나 역량들이 굉장히 좀 반영되게 되겠죠. 그래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 교육 과정 자율화를 살려줄 수 있는 이제 초중고 우리 유아교육관도 마찬가지인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맞춰서 잘 나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수학습 평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다음에 어떤 넥스트 스텝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정보가 많아요. 그래도
도움 되실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보시죠. 자, 고교학점제. 아마 교육혁신과 입시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들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나갔거나 예정이시거나 다 관심 있으실 텐데, 여기에 고교학점제 수기공모전 최우수자분 학생의 얘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유아교육을 꿈꾸셨더라고요, 이 학생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꾸준히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한 과목들을 선택해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과목별 설명을 꼼꼼히 읽고 내가 흥미있고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교사를 꿈꾸는 입장에서 교육학은 대학교에나 가야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정말 기뻤다. 꿈에 더 좋은 확신을 가질 좋을 기회이기도 했고 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 되면서 이러한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 역할과 이제 학교의 변화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전과 다른 게 교사분들이 굉장히 행정에만 매몰돼 있거나 우리 반 아이들만 챙기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좀 소수 정예라든지 이제 본인이 맡은 다른 교과에 대한 여러 학생들의 멘토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복수 담임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전담 교사들이 좀 확대되고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학부모님들도 진로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이 증대되는 거죠. 고교학 첨단은 확실히 필요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선택 과목 수를 이제 고교 때 벌써 막 대학교나 막 직업학교처럼 막 늘릴 필요 없다, 치중할 필요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과정에서 융통성 필요하고 꼭 학교 내에서만 그걸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아웃소싱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학교 밖 교육들을 연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와 학교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평가죠. 역시 고교학점제도 도입을 했는데 우리 현재 수능으로 모든 게 거의 대부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국어나 수학,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랑 이제 성취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제 진로나 융합 전문 교과 아이들 관심 이런 항목들은 절대평가로 가자라는 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인가요? 그 수능 이제 정확하게 2028년도 수능 고시가 되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뭐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성취평가제 신뢰 확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방향은 확실히 명확한 것 같고요.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소외됨 없이 자기 진로 적성을 정말 대학교 가서 아이들 헤매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부터 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빨라지면 좋겠죠. 여러 가지로. 다음은 대입제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8 대입제도 과연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가? 얘기를 해보면 우선 흐름을 보면 이것도 서희초 교사 직후에 영국 B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한국에서 붕괴된 건 비단 교실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교육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성공에 대한 좁은 정의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 대한 흐름을 최근 한 8년 정도 흐름 봐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수능 개편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잖아요.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상대평가 영역을 이제 줄이고 절대평가로 가자는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의 시민 참여단이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그랬는데 그때 결과 기억나시나요? 정시 확대라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경악했거든요. 앞으로 진일보하자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배경에는 결국에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한 거는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국정화제 82번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혁명이었는데 이제 지난 작년 말에도 계속 그 교육부 장관이 지금 제가 우리도 오늘 언급했던 고교학점제라든지 절대평가라든지 논술이나 이런 좀 개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계속 시그널을 줘왔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욕을 계속 먹고 있느냐. 작년에 사교육비 원인이 변별력 문제였고 그래서 뭐 이권 카르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변별력을 유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양립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화가 났었던 거죠. 그런 해결점들은 보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수능 공정한가요? 대한민국 수능이? 공정하다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수능은 공정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 수준의 단일 잣대 제공하고 공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객관적 점수를 제공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공정하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측면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더 커졌다. 그리고 계층 이동 가능성 더 줄었다. 학교 내 학교 간 학력 격차 더 커졌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래형 입시제도의 방향은 고교학점제를 잘 반영하는 것.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하는 것. IB가 KB로 연계하는 그런 형태의 유사하게 서술형, 논술형의 이제 신뢰성 있는 평가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입제도 시한 평가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런 시안들이 확정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그 방향 그대로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고교학점제 친화력 없는 거, 학습량 많아질 것 같은 우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선다도 미래평가 방향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직무 유기다. 교육 철학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것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곧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대학 벌써 소멸되고 있잖아요. 일부 지방 대학들도 소멸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이런 대학 문제 가지고 해서 본질적인 걸 못 다루고 있는지 좀 아쉬운데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책 얘기 몇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진단 얘기를 합니다. 문제 많았죠.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초등 5세 하향 이슈, 개정교육과정, 외고, 자사고 존치, 교육전문대학원, 수능 킬러 문항 얘기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향후에는 윤 정부에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라이즈 사업.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학 관련 조직을 이제 교육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맡긴다는. 그리고 교육감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리고 교육감과 이제 정당이나 이제 이념이 달랐을 때 그 지역의 교육에 많이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러닝메이트제를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4월 총선 결과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본학교, 유보통합, 국공강화 이 5가지는 윤 정부에서 어떤 형태든 좀 추진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윤 정부에 대한 부정적 특징을 5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념화에 경도되어 있다. 두 번째, 경제의 도구로서 언급한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많이 했어요. 교육부를 인재 공급 차원이라는 말도 했고 경제 부처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좀 많이 그런 데서 보였죠. 아쉬웠고 아머추어리즘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급진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정책들을 내세웠던 거. 기득권 보호를 계속했다. 교육 쪽에서도. 에듀테크 만능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 특징을 보자면 유보통합하고 있고 개정교육과정 큰 틀은 유지했고 교권 이슈 발빠르게 대응했고 국민적 비판 생기는 거는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세상이 당연한 거를 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려서 좀 아쉬운데 우선 야구에서도 홈런만 때리려고 하면 삼진 크게 당하는 것처럼 이런 교육 정책은 정말 교육적 대기를 가지고 잘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 자유특구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교육 자유특구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책 읽으면서 좀 알게 됐는데 교육특구가 현재 우리 2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지역특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교육특구가 24개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4개가 어떻게 잘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정치인이나 전문가들도 그런 결과를 못 내고 있어서 오히려 이 교육특구 자체가 그 자체가 지역 간 격차를 불공정으로 만드는 시작점이라는 데서 요새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얘기 좀 해볼게요. 원장님 원운영에서 교부금에 대한 부분 많이 중요하죠. 우선 흐름을 보면 71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처음에 법제정 윤곽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현재 형태가 정착이 됐고 2013년도에 41조 원 정도였던 게 2022년도에 81조 원 정도 거의 2배 정도 이상 성장했고 1인당 교부금 엄청 증가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분위기가 요새 어떻게 되냐면요. 2010년 정도 나오면서 학령인구가 좀 급감하는 시점부터 경제 성장률 학령인구 급감을 통해서 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중앙정부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인구 감소 대응반 해가지고 감소 노력을 했는데 뭐 고교 무상교육하고 그린 스마트 하면서 오히려 증가가 됐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청 예산 편성권 침해 우려가 이제 상위에 이제 배치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이게 지금 다뤄지지 않는데 아마
학령 인구 급감되면서 방향은 분명히 감축으로 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 한 14, 15%는 계속 유지를 해왔고, 우리 교육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자리나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했는데 우리 교부금, 교부금에 대해서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균형 발전, 그리고 예산 편성권 침해 최소화한다. 그리고 유초등, 그리고 교등교육 재정관, 이게 요새 좀 이슈가 있는 게 예산에서도 유초중 등의 예산과 고등교육 재정관 이거에 대한 대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내에서는 이제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감 선거가 이제 민선 4기 이제 남아 있는데 이 4월 총선 지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50분 했어요, 원장님. 50분 동안 제가 17가지 주제 말씀드렸고요. 힘드셨겠지만 이제 10분 남았어요, 원장님. 10분 동안은 지난주에 제가 코엑스 교육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원장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시군요. 안 가시기 잘하셨어요. 예. 앞으로 웬만하면 유교전, 저도 이제 교육업계에서 벌써 한 이제 20년 정도 가까이 종사하다 보니까 유아교육청 교육박람회 직접 제가 교육회사에서도 많이 나갔는데 정말 많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 쉽게 해드려 볼게요. 이번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슬로건은 교육이 미래다로 17일 지난주 수요 수목금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됐습니다. 보통 한 4만 5천 명 정도 온대요. 이게 작년 데이터면 되거든. 올해 부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A홀, B홀 1층을 다 썼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엑스에서 A홀, B홀 다 쓴다는 건 가장 큰 박람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션을 잠깐 흘려볼게요. 자세히 안 볼 거고요. 티처스 아카데미에서 3일 동안 세션 보시면 보세요. 코딩, 뭐 AI, 디지털, 인성교육, 뭐 이런 키워드들이 거의 주로 되고요.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보시면 에듀테크, 뭐 터치, 뭐 피지컬 컴퓨팅 이런 겁니다. 녹색 키워드만 보세요, 원장님. 퓨처 아카데미 세션에서는 다 녹색이네요. 녹색, 녹색, 녹색. 이 세 가지만 보셔도 교육박람회에서 어떠한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런 흐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게 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그 교육을, 세션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들이 나와서 3일 내내 뭐 자기들이 만든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계속 교육을 합니다. 교사들한테, 현직 초중고 교사들한테 이거 가지고 쓰세요,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세션들이 쭉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업체별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정리해 볼게요. LG에서 링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교실 전체에 대한 걸 모든 걸 LG가 담당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수학습 시스템이라든지 학생 관리 시스템, 그리고 시간표나 이런 보드판들도 공지사항도 다 이렇게 LG의 모든 전자제품으로 다 탈 수 있다는 거죠. 뭐 교실 내 온도 이런 조절도 다 그런 거 다 가능하겠죠. 예서 전반으로. 그리고 글로벌 솔루션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구글이 크게 부스를 내고 3일 동안 내내 자기들 프로그램 교육을 했습니다. 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이 세션을 구글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게 아니고 현직 교사들이 쭉 나와서 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을 써봤더니 이런 게 좋아요. AI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고 많은 교사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 유사하게 강소 IT 기업들도 자기들만의 교수학습 플랫폼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 나왔어요. 제가 봤던 그 교수학습 AI를 탑재한 교수학습 플랫폼 가져 나온 회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포함해서 한 30개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 거의 대부분 쓰는 클래스팅도 이제는 AI 탑재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역할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분이 자기들 아이스크림이 운영하는 학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교사들 풀어하고 있는 세션이에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와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그 작년 10월에 트렌드 코리아 교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문해력 프로그램 이제 시신경 분석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실까? 이거 실제 있어서 제가 영상 한번 찍어 왔거든요.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 보시면 일단 이 선생님들 대시보드 네네네. 대시보드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련해 놓은 5개 목표에 대해서 카메라 보통 가지고 별도 카메라 필요 없고요. 에 비해서 얘가 그냥 어느 카메라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뛰어는지 체크해 주고요. 시신경 분석, 여기에 데이터까지 방사용으로 데이터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시면 이제 끝까지 잘 읽었어요. 근데 원 크기가 큰 것들은 이 부분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읽는 그 그리고 속도랑 빨간색으로 어떤 단어에 표현된 몇 거는 초 잘 읽다가 역행한 것들. 이해문제가 다 그래서 역행이 선생님이 보시기 딱 알잖아요. 얘가 중요한 부분에서 역행이 발생했면서 얘가 몇 번 체크해 본 역행도 건지 나온 거죠. 아니면 거기가 못 들어간 거죠. 이해를 왜 못해서 들어간지 계속 분석이 역행을 많이 한 거지. 근데 이런 것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 저도 원장님들께 시신경 분석 기반의 문해력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리고 코딩과 언어가 접목시켜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영상 찍어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램 PC가 있죠. 여기가 이제 온실인데 온실 속에 온도 조절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넣는 겁니다. 하는 것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레고 하면 그냥 장난감인 줄 알았지만 이제 레고에서도 이 퓨너스라는 회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코딩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회정서학습도 얘기하고 문제행동 아이들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을 담임이나 집단교사 했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얘기를 잘 못해요. 이해되시죠?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이 얘기 해도 되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안 되게 이렇게 AI를 통해서 보안 아이들한테 청소년 상담을 해주고 문제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 이런 것들도 있고요. 체험형으로 자살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형 스포츠 우리 유아교육기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어서 소개드리면 그냥 자전거인데 자전거에 우리 유치 초등학생들 많이 하는 게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 페달을 돌리는 거랑 연계된 어떤 미션들이 수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S2B가 학교 장터에 보면 400만 원입니다. 완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고 그리고 교권보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에 첩벌 교원 안심 쏘고 있습니다.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한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핸드폰은 무조건 노출 안 되고 그리고 통하는 그런 기록이나 뭐 기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까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MZ 교사들한테 필요한 뭐 디자인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플랫폼도 나왔고 이것도 좀 신선했어요. 레벨값이 나는데 K팝이 우리나라 유행이니까 K팝의 음악에 언어를 입혀서 영어나 한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뱉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결제 시스템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왔던 거고요. 방음, 학교에서 방음부스 나오고 3D 프린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쭉 한번 흘려드려 봤는데 이 정도 보셨으면 다 보신 거예요, 저희. 그냥 좀 그냥 좀 특색이 있었다 하고 보신 거 제가 다 찍어온 거고 아마 이 외에는 중복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실 것 같고 원장님 제가 한 8분 말씀드렸는데 교육박람회 그냥 흐름 대략 정리되시지 않으세요? 그죠? 네. 제가 한 페이지도 요약해 볼게요. 이번 교육박람회는 AI로 시작해서 AI로 설명했다가 AI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과 뭐 코딩, 뭐 인성이든 뭐 모든 가지의 방법들이 AI가 탑재됐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영상 2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은 여러 뭐 문자도 드리고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만큼 뭐 연령에 관계없이 지금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마 원장님도 그런 생각 드실 텐데 트렌드 코리아 때도 말씀드렸던 활용점정 그러니까 AI를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마지막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지금 교육의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AI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셨나요? 저기 영지입니다. Welcome to Mama. 영지는 그 그룹 예포 정말 우승했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 영지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어린데도 앞에서 불구하고 마이크를 예능을 다 쥐고 서보는 섭렵했어요. 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 사실 별다른 목적은 없었고 그냥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마 무대까지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별났는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애매한 재능으로 뭔가를 자꾸 이뤄내고 있는지. 글쎄요,
왜는 없었고요. 나는 그저 모든 과정에서 나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였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나다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모님들께 말씀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다움이라는 게 저도 굉장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세바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EXID 그 위아래 아시죠? 그 한이가 나왔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 되시면 훌로 한번 꼭 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어느 날 눈을 감았다 위에서 나는 한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부분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5분 정도의 내용이 이런 시각으로 매력을 바라보니까 절대적인 우열이 없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긴 목과 송곳니를 비교하고 높낮이를 나눠서 우월함과 열등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냥 다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제가 새로 발견한 매력은 바로 나다움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매력을 찾아서 막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이 한이의 내용은 뭐냐면요. 한이가 이제 EXID로 위아래 하면서 갑자기 이게 벼락스타가 됐고, 자기가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좀 뒤에서 제야에서 많이 오랜 시간도 보내면서 자기의 인생을 찾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면서도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나다움을 찾는 그런 자기인식을 할 수 있는 아이도 성장시키는 게 진짜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두 가지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놀랍게 3시가 됐네요. 딱 1시간에 맞췄고요, 원장님. 오늘 제가 목표했던 것들이 원장님께 전달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1월 내년을 준비하는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은 이 시점에서 내년 신학기죠, 올해 신학기. 이런 시간이 좀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준비한 시간이고요. 지금 3년째 했어요, 제가 원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제 의견들도 전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드신 시간 들어와서 고생하셨고요. 올해 계획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저 이거 영상하고 자료는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늦게 나가시면 오해하게 돼요. 안 듣고 계셨나? 갑자기 빨리 나가시는 분 계셨고. 네, 이제 방을 제가 종료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